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양보, 또 앞으로 노사관계의 문제를 잘 풀겠다고 하는 약속, 또한 불법 파견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서 본사직과 임금을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1월에 있었는데요.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한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합의에 같이 참여했던 주체들을 모시고 이행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당시 합의했던 주체들에 대해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합의의 한 당사자였던 SPC 파리크라상이죠. SPC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또한 가맹점주 협의회도 참여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대 정당의 한 합의 주체였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참여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체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파리바게트 노동자들의 절규가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그 합의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노회찬재단 사무총장 김형탁입니다. 지금 저는 재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서도 노동조합 활동을 꽤 오랫동안 해왔더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를 비롯해서 이 사회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이 합의서 한 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지난한 노력을 하거든요. 농성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 협약서는 사실 그렇게 싸워왔던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는 목숨처럼 사실 소중한 것인데 이 협약서를 이 종이조각처럼 취급해버리면 그만큼 분노스러운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를 만들어내기까지 했던 투쟁 과정에 쓰였던 여러 가지 분노, 억울한 마음 보다도 협약서가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분노의 마음은 더욱더 큽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안 지키면 그것 가지고 파업도 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노동법이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우리한테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 될 기본권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가 한 개 노동조합의 합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꽤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같이 모여서 그 합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떠나가지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으니 당사자들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사실 오늘 제가 이 사회에 요청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을 하신 분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끌어낼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안 나오셔서 적극 분노스럽네요. 사실 제가 사회 맡을 때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왔는데 농담입니다. 오늘 한 2시간 정도 토론회를 하게 될 텐데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셔서 좀 애초에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 가지 발제와 토론 속에서 무엇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라는 것은 분명히 좀 드러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합의했던 당사자들이 또 어떻게 같이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내놓는 그런 시간이 저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발제를 파리바게트 임종님 지회장님께서 해주시고 현재 토론은 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시민대책위 이남신 노동노동센터 소장님 그리고 정성도 정의당 비상구 강원미 의원실 보좌관
정성도님, 그리고 하성식품노조 임영국 사무처장님께서 해주시고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임종린 지회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리바게트 지회 임종린입니다. 저희가 사회적 합의가 이행이 안 됐다고 하면서 거의 지금 한 3년째 싸우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21년도 1월달이 급여를 맞추는 달이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바람에 지금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제문 자료실에 보면 저희가 사회적 합의 이행 관련해서 적어 놓았는데, 맨 앞장부터 해서 총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총 11개 모든 항목을 다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이제 넘기면서 제가 이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항목, 네, 2번 두 번째 항목인데요. 임원 및 등기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협력사 사장들을 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협력사 시절 저희가 직접 고용해라 했더니 회사에서 해피파트너즈라는 이상한 상생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무엇이었냐면 협력사 11개 협력사를 그냥 하나로 만든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 국제산업이라는 회사에 정홍 사장을 중심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근로계약서를 강제 진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정홍 사장이 해피파트너즈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불법 파견이 문제인 것, 이 불법 파견이 불법이라고 해서 지금 문제인 건데, 불법 파견의 핵심 주체인 협력사 사장이 사장으로 있는 그런 해피파트너즈라는 회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싸웠었고요. 그래서 합의서를 쓸 때 협력사 사장들은 모두 배제하는 회사를 만들어라 해서 이 조항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등기 이사에선 제외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사회적 합의 이행되고 피디파트너즈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어떻게 회사 구조가 아예 바뀐 게 아니라 회사 이름만 바뀌고 협력사 시절의 그 편제 그대로, 그리고 그 사장들이 그대로 지역 사업부의 본부장이 되는 형식으로 회사가 이제 넘어가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불법의 주체인 협력사 사장들이 지역 본부의 본부장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해피파트너즈라는 상생회사를 앞장서서 이끌었던 국제산업의 정홍 사장은 서울 동부사업부의 본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총괄 임원이 되고, 현재도 지금 총괄 임원으로서 지금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협력사 사장들도 여전히 총 8명 중에 4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사 시절 때부터의 문제들이 아직까지 저희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정홍 전무가, 지금은 총괄 임원인 정홍 전무가 저희 조합원을 또 찾아가서, 이제 너 민주노총을 일개 직원을 찾아가서 민주노총을 대표해봐라. 임종린이 제1인 시위하는 게 너의 의견도 같은 의견이냐. 이런 식으로 40분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을 하고, 또 저희 지혜 조합원을 탄압하고, 여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문제인데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근로계약서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왜냐면 16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카톡 채팅방이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고용을 싸우면서 직접 고용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또 생기면서 노노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보면은 너가 왜 싸우냐, 남아있는 민노예들이 싸워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너네도 다 직접 고용 될 건데 네가 왜 싸워, 돈 더 받고 있으면 민노예들이 알아서 싸워서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식의 카톡을 저희 조합원한테 보내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도 굉장히 현장에서 노노 갈등이 심했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을 원한다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사 관리자들, BMC들이 너 회사랑 의견이 다르면 너 나가라. 그리고 너 어떤 직급 자리에 있지도 마라, 나가라. 너 이렇게 한다고 나중에 회사에서 해코지 당하지 않을 것 같냐. 이런
너네들 직접 고용되면 공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강제 진고하면서 그 강제 진고하는 과정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매일매일 울면서 전화가 와서 나는 직접 고용이 너무 하고 싶은데, 되고 싶은데, 오늘도 관리자가 와서 너무 나를 괴롭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각서를 썼다. 나 어떡하냐. 울면서 전화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직접 근로계약서 강제 진고를 받던 그런 회사가 아닌 이제 새로운 파리크라상이 책임지는 자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쓴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나쁜 일들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거는 그 앞에 너네들이 괴롭혔던 그것들과 다른 거야. 라고 하는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에 이제 사실 저는 이 합의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냥 근로계약서 새로 써야 되는 거 맞아. 근로계약서 새로 써. 이렇게만 하면은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항공노총 측에서 이 합의서를 자기네들은 항공노총도 아니었죠. 당시에는 항공노총 소속이 아니라 기업노조. 그 상생회사를 만들었을 때 상생회사를 바로 넘어가서 기업노조를 만든 사람들이 저 합의서는 우리랑 상관이 없는 합의서다. 그래서 너네들 모 단체에서 저렇게 자꾸 근로계약서 새로 써야 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근로계약서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를 내보냈고 또 그 회사의 관리자들이 대부분 다 그 노조 소속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새로 쓰라고 해도 관리자가 아니 너 다시 안 써도 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근로계약서를 오히려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반대로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 다음에 관리자들이 오히려 업무방에다가 그 항공노총에 그 근로계약서 새로 쓰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그런 공지를 계속해서 날리면서 근로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계속 이제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실무 담당을 했던 파리 크라상의 김희석 부장한테 나도 근로계약서를 빨리 쓰고 싶은데 현장에 이런 문제들이 왜 해결이 되지 않느냐. 내가 먼저 근로계약서를 쓰면 이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해결될 때까지 나는 근로계약서가 쓰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본사 상무와 부장이 개입을 해서 근로계약서 문제를 계속해서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에 저희가 합의서를 1월달에 썼는데 3월달까지도 이 근로계약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대하고 회사에서는 나중에 와서 항공노총에서 근로계약서 쓰는 걸 반대해서 내가 이걸 강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로계약서 쓰는 문제를 어떤 특정 노조가 반대한다고 해서 쓰지 못하고 하는 것도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계속 길어지고 합의사항이 1번부터 11번까지 쭉 계속 이제 순서대로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3번에서 계속 석 달 가까이 지체되는 상황이라 지회에서도 노조에서도 이제 이 부분은 어쨌든 항공노총 못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다. 그냥 지회장과 간부들이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마무리를 하자 해서 저희가 양보를 해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근로계약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걸 회사에서 인정을 했었고 그래도 저희가 양보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넘어갔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이 가장 큰 문제인 건데 일단 노사 간담회와 협의체를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2018년 1월달 이후로 한 번도 진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패션5 앞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려면 1인 시위를 시작하자 회사에서 합의서가 다 이행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료들을 제출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회사에서 이 노사 간담회를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가 거절했다라고 하면서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봤더니 2018년 2월 달쯤 사회적 합의가 합의서를 쓰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지금 협의사항이 이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중에 그냥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간담회를 제안합니다라고 공문에 한 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제안했는데 너네들이 안 했잖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자료나 다른 어떤 언론 보도 자료에서는 자기네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거는 인정한다. 또 이렇게 인정한다고 했다가 또 어디서는 자기네들이 했는데 항공노총도 거부하고 민주노총도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저희는 계속해서 회사가
아직도 중심을 못 잡고 계속해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막 얘기하는구나.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급여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회사에서 저희가 급여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2021년 1월 달에 급여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20년 11월 달부터 회사에 계속 논의하자, 대화하자, 어떻게 할 건지 대화하자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는데 회사에서 대화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너네랑 대화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 대화를 거부한 건 일단 회사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쨌든 기일은 다가오는데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패션파이브나 양재 본사 앞으로 1인 시위를 가게 됐었던 거였는데요. 가서 제가 1인 시위를 하니까 K파트너즈의 전무가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했는데 합의는 민주노총과 한 게 맞지만 지금 교섭은 한국노총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대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희는 어떤 자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논의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또 한국노총에서는 계속해서 그 화성에서 해온 합의서가 내용이 너무 엉터리라서 자기네들이 교섭이 너무 힘들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선전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않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선전물에 내기 시작해서 저희가 회사에 이런 허위 사실을 들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달라라고 두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회사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하니까 회사가 그 대화를 한번 하자 해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도 아무런 자료도 없이 몸만 딸랑와서 이행된 게 맞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무런 자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겠냐, 자료를 달라 해서 겨우겨우 21년 3월 달에 받은 자료가 지금 앞에 있는 회사 주장으로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1년차 있고 2년차 있고 3년차 있고 맞췄다. 그냥 이렇게 숫자만 있는 그런 거였고요. 저희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이렇게 숫자만 주면 알 수가 없지 않냐.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달라. 그리고 회사에서 1년차, 2년차, 3년차의 급여를 맞췄다고 하는데 저희가 합의를 3년 전에 했거든요. 이 1년차, 2년차, 3년차는 그 합의를 한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의 급여이지 그 당시 투쟁하고 그 본사직과 임금을 차별받았다고 했던 사람들의 급여랑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자료를 더 달라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이후에 저희를 배제한 채 4월 1일에 그 셀프 이행식을 하면서 급여가 저희가 40%가 올랐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언론 플레이한 자료들을 또 다 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24쪽에 보면은 저희가 저희 급여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인데 아무리 계산해도 그 회사에서 주장하는 39.2%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보면은 29년도부터 21년까지 기본급 인상률만 따지면 제빵기사의 경우에 25.95%밖에 되지 않고 임금 총액 인상률도 19년도부터 21년까지 하면 15.47%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회사가 주장하는 18년부터 21년까지를 계산을 해도 24.99%밖에 인상률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한테 이게 어떻게 39.2%가 나오는 것이냐 계속 물어봐도 답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인상이 아예 안 됐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야금야금 임금이 인상되긴 했지만 일단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원했던 거는 동일 직급, 동일 근속의 임금이 맞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8년 이후 입사자들의 급여를 맞추라는 게 아니라 그 이전 입사자들의 급여를 맞추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회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계속 39.2%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입사하신 지 10년 차가 되신 저희는 이제 임금이 올라가려면 직급 진급을 해야 하는데 직급 진급도 기준이 없어서 내가 어느 정도 근속이 됐을 때 이 정도 직급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하기 10년 됐는데 딱 한 번 진급하신 분이 저희 조합원에 계셔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그런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번에 사회적 합의 임금 인상된 이후의 급여를 좀 보여달라고 해서 받아서 확인을 했는데, 실제 그 통장에 찍힌 금액이 26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0만 원이냐? 그래서 기사님 혹시 그러면
이번 달에, 그 달에 휴무가 몇 회셨냐요? 물어봤더니 4회를 쉬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3월 달에 빨간 날이 총 9개였는데 4번밖에 쉬지 못했다고 하면은 5번의 휴일수당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5번의 휴일수당은 또 얼마고 확인을 했더니 총 62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회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빨간 날들을 다 쉬고 까만 날들만 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10년차 기사님의 급여는 200만 원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190만 원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회사는 계속해서 10년을 다녀도 200을 받지 못하는 회사의 지금 급여 수준인데 이런 것들은 다 숨겨놓고서는 처음에 입사했을 때 초봉이 높잖아. 1년차부터 3년차까지 급여를 맞췄잖아.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서 급여 자료를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잡코리아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구직 사이트에 파리크라상의 급여가 어느 정도 측정되어 있는지를 그걸 기본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잡코리아에도 이렇게 3,700 정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 그만큼 못 받아. 이건 맞지가 않는 거잖아. 라고 주장을 하자 이제 회사에서는 저희 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에 잡코리아는 자기네들이 등록한 금액이 아니야. 우리가 등록한 금액 아니고 그냥 그 업체에서 한 건데 이거를 비교하는 건 말이 되지 않아. 라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실무교섭에 나왔던 그 합의서 정말 작성할 때 같이 있고 그 이후에 실무교섭을 담당했던 그 사람이 윤인상 상무라고 있는데 윤인상 상무가 그 항공노총의 입장이 담은 이렇게 회사가 좋아졌는데 민주노총이 난리를 친다라고 하는 어떤 항공노총과 회사의 입장을 담은 기사를 하나 내면서 그 밑에다가 본인이 실명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게 27페이지에 있는데 윤인상 상무가 초임 연봉이 3,700만이 넘는다고 채용 공고에 떴던데 요즘 시기에 점점점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잡코리아는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그 기사에는 잡코리아의 3,700인데 이렇게 초임이 높은 회사가 어딨냐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또 댓글을 회사 임원이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임원이 3,700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고 계시니 그것도 또한 회사가 어떻게 초봉이 3,700이 되는지를 또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워낙에 인력 문제가 심하다 보니까 요 다음 장인데요. 저희가 워낙에 인력 문제가 심하다 보니까 연차나 휴가, 보건 등을 원하는 대로 절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제 워낙에 낮다 보니까 원래 내가 받은 휴무를 연차나 보건으로 대체해서 휴일상을 조금 더 받는 방식으로 임금을 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법으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번에 21년도 단체 협약에 항공노총과 회사가 7회 이상 휴무를 7회 이상 받지 못하면 연차나 보건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담아갖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원래는 휴무가 6회이면 그 중에 2회 정도는 연차나 보건으로 대체해서 급여를 조금 더 받는 방식으로 낮은 급여를 보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임금 인상을 한다고 하면서 그거를 아예 못하게 막아갖고 온 거예요. 7회 이상 휴무자들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임금을 비교를 해봤는데 20년도 3월달이면 사회적 합의 임금 인상 됐다고 하기 전이죠. 그 다음에 20년 이후에 21년 3월달 지금 임금 인상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3월달 급여를 똑같이 비교를 했어요. 7회 휴무를 가장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총 휴무가 똑같이 7회를 하셨는데 20년도 3월달에는 휴무 7개 중에 2개를 휴가 사용을 한 겁니다. 아니에요? 맞잖아요. 6회요? 9회. 네, 2개 다 9회. 2개 다 9회 중에서 이제 휴가 사용을 등록을 했냐 안 했냐 차이인데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휴가 사용을 했냐 안 했냐를 갖고 따졌을 때 오히려 21년도 3월 달에 원래 사용하던 휴가 사용을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임금이 22,000원이 깎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회사에서는 임금이 올랐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임금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사님들이 실제적으로 원래 그 휴가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제한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내가 받는 급여는 오히려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기사님들은 임금이 올랐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오른 거지?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요 다음 장인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로 용역비가 40% 인상됐다, 40% 인상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맹점주들은 내 용역비를 내가 이렇게 많이 내는구나. 사실 좀 많이 내긴 하십니다. 500만 원, 월 500만 원이면 저는 맞다고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내고 있는데 실제로 기사님들은 돈을 그만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고 계신 용역비의 반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점주들은 계속 기사한테 내가 500만 원을 내는데 왜 너는 그만큼 일을 못하고 왜 또 거기다가 플러스 연장 수당을 청구하니?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 화를 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기사님들은 나는 이렇게 일을 해도 급여를 200만 원 초반대 그렇게 받는데 사장님은 자꾸 나한테 내가 돈 줬는데 왜 일을 이렇게 받지 안 하니? 이런 상황이 되면서 연장 청구도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계속 점주와 기사들 사이에 이렇게 지금 갈라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회사가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행됐다라고 하면서 계속 40%를 얘기를 하니까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계속 간극이 생기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당노동 행위를 시정하고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는데 이 부당노동 행위는 아까 전에 근로계약서 문제랑 다시 또 연동이 되는데요. 그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이제 강제하면서 직접 고용을 포기하게 만들면서 회사 관리자들이 했던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굉장히 상처였고 큰 문제들이었거든요. 집 앞까지 찾아와서 근로계약서를 받아간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막 녹취를 받아보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압박을 준다든지 아니면 쓸 때까지 옆에 서가지고 가지를 않는다든지 아니면 너가 이거 근로계약서 직접 고용 포기하지 않으면 너 이 매장에서 일 못해 너 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일자리 압박을 한다든지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있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기사들이 회사가 바뀐다 한들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겠느냐 해서 부당노동 행위 그 당시에 심하게 근로계약서 강제징고를 하던 그 관리자들을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을 해달라 이렇게 회사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넣은 거였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회사에서 징계를 했는데 그 징계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한테는 어떤 부분에서 누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저희한테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누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특히 심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그 대구경북사업부의 그 어떤 BMC가 저희 조합원들이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버틴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어떤 직급에서 강등을 시키려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카톡방에서 계속해서 이제 협박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들이 그 민주노총 소속이고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버틴다는 이유만으로 결국에는 어떤 직급에서 강등을 시켰어요. 그 강등을 시키면서 우리 그 협력사 사장이 너네 강등시키래 이렇게 하는 그 녹취를 받고 해서 저희가 이분은 또 특별히 따로 또 부당노동 행위로 고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심지어 검찰 송치가 돼서 그 벌금형까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분을 그 해에 바로 진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그 부당노동 행위 관리자들도 계속해서 진급을 시켰고요. 이게 회사에서는 제가 그래서 아니 부당노동 행위 관리자도 너네 징계한다더니 왜 진급을 시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회사에서 답변이 온 게 그 중징계가 아니면 진급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회사에서 내린 징계가 중징계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 행위 당사자는 그 해에 바로 진급을 시킴으로써 이제 기사들이 느끼기에 저렇게 나한테 심하게 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진급하는구나. 회사에서는 저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관리자들의 부당노동 행위가 계속해서 좀 심각합니다. 계속 저희 지회에 계속 고충 들어오는 내용들 중에 대부분들이 다 현장의 관리자들에 대한 그런 고충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21년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저희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투쟁을 시작하자
회사에서는 또 이제 관리자들을 앞세워서 민주노총에 있으면 진급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너 사장님이 민주노총 조합원인 거 알면 너를 내보낼 수도 있다. 너랑 같이 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또 계속해서 일부러 사장님이 있는데 와가지고 큰 소리로 노조 얘기를 해서 불안감을 유발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탈퇴 작업을 하면서 부당노동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관련된 문제인데요. 회사에서는 계속 우리가 즉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행을 하지 않았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또 근로계약서 문제랑 또 연동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계속 실무자들과 얘기를 했을 때 그 합의서 이행 순서대로 숫자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6번이었고 계속해서 그 근로계약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행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회사도 동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회사가 가장 쉽다고 생각했던 근로계약서 문제조차도 해결이 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먼저 취하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근로계약서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회사랑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했던 상황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회사랑 이제 항문노총 또 회사에서 항문노총 핑계를 대면서 아예 대화가 끊겼습니다. 대화가 끊겨서 더 이상 회사랑 대화를 주고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그럼 취하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그래도 이제 이거는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다 해서 그해 11월 달에 먼저 회사에 우리가 이거 소송을 취하겠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회사가 연락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취하를 하겠다. 12월 달에 취하하겠다 연락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회사가 잠수를 탔었습니다. 잠수를 탄 이유가 뭐였냐면 회사가 이제 취하를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합의서에 따라서 소송 그 위로금이 그 취하 위로금이 나간다. 거기에 대한 계좌를 취합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밴드에다가 그 지회 밴드에 공지를 했는데 항문노총 측에서 이제 그 위로금이라는 단어를 문제 삼았다. 그래서 민주노총에만 그 돈을 준다면 항문노총에서도 돈을 요구하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 하면서 민주노총에 그 돈을 지급할 경우 항문노총에도 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회사가 먼저 잠수를 타게 된 것이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19년도 1월 달부터 160여일간 양재 본사 앞에서 촌방농성을 했었는데 그때 정리를 하기로 일단 회사에서도 돈을 지급할 명분이 필요하다. 그러니 소송을 쭉 진행을 해서 1심 결과를 보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사무실 문제로 한번 투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사무실 문제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할 때 그 당시에도 소송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문제는 쭉 진행을 해서 결과를 보기로 이제 합의가 또 이후에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서가 이행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회사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대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사에서는 뭐 저희가 지금 현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고 하는 게 소송에서 져서 괜히 생태를 부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실 뭐 11번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냥 지역적인 문제만 있을 뿐이지, 굳이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이행됐다, 안 됐다, 따질 부분들은 있지는 않긴 하거든요. 물론, 따지고 들어가면 또, 이거 안 됐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지금 사회적 합의서가 왜 어떤 부분 이행이 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감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실, 회사에서 계속해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주장을 하면서, 언론 플레이만, 대화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만 하고, 쓸데없는 데다 지금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 이행 주장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40% 이행이 됐다. 됐는데 저 민주노총만 안 됐다고 하고 있다. 사실 현장에서 기사님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모두가 얘기를 하는 게 설마 본사 직원들이 내가 지금 받는 이 월급을 받는다고? 라고 다들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무슨 저희 뭐 회사 시스템에서 회사가 얼마나 저는지 써달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고, 또 뭐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이거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사들 간에 또 기사와 점주들 간에 갈등을 계속해서 조장을 하고 있는 게 회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회사 내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 조장하지 말고, 합의 당사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한 합의서 이행은 저는 이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적인 그런 싸움 하지 말고, 이행이 됐다고 주장을 한다면 뭐가 이행이 됐는지 정확하게 수치를 공개하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토론 자신의 마지막일 텐데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리도 좀 해주시고 예, 또 화성 식품노조의 사무처장으로서 여러 가지 좀 제안도 아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임영구 사무처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저 때문에 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파리바게트,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도 분명히 설명을 해서 사실은 설명드릴 바는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의 계기는 물론, 2017년 6월 27일 날 최초로 이정미 의원실에서 언론 보도 자료가 나가면서 사건화되었고,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했죠. 우리가 근로부터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그 보도자료가 나오고 언론에 나온 걸 보고 바로 착수를 해서 9월 22일 날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죠. 그 내용은 불법 파견이고 체불임금 연장 근로시간을 꺾겠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계산해 보니 한 110억 정도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들 때문에 이 싸움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까지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불법 파견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도 토론자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핵심은 이익만 취하고 고용이나 노동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이 구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불법 파견을 해소하는 문제는 저것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도 노동인구 무시라든가 노동시간 꺾기, 휴일 의무 제한, 점심시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들은 최근까지도 저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왔죠. 그래서 그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로 불법 파견은 제대로 근절됐을까? 라고 하면 부호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대책에도 이런 과정에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이남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파리바게트 본사가 9월 22일 날 노동부가 발표하고도, 그리고 노동조합이 8월달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계속 요구를 했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고. 수차례 공문도 보내겠습니다만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묻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적극 나섰고, 그래서 대책위가 구성되었죠. 그리고 파리바게트 본사는 직접고용이든 차별을 해소해야 되는 법적 의무사항조차도 철저히 외면을 해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또 한편 꼼수를 부렸어요. 그거를 피해 나가서 불법 파견이면 직접고용을 해야 되고 차별을 해소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법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불법 파견 업체였던 협력업체들이 다 불법 파견 업체로 판명이 났죠. 그 불법 파견 업체들은 그 협력업체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상생회사니 뭐니 얘기하면서, 소위 말해 해피파트라서 이름을 넣어서 상생회사라고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자회사를 이 협력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죠. 그런 꼼수를 부리던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이 구성되어서, 그리고 정치권까지 가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회적 합의에 의한 생존표는 어느 정도 되는가? 라고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 11개의 조항으로 합의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찾아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세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1개 합의문 내용은. 첫 번째는 불법 파견에 따른 직접 고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법적 사항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합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노동자가 대폭 양보를 해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회사로 우리가 양보한 거죠. 그리고 차별도 바로 즉시 해소해야 되는데 저희가 양보해서 3년 내로 맞추는 걸로 물러섰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맞춰 정리를 다시 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3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때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양보마저 안 지켜진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즉 기존의 불법 협력업체의 개입과 관여를 차단하는 문제들 포함해서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계속 강조되었던 이유 또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 불이행했다고 해서 주장하고 있는 우리가 급여를 3년 내에 본사 동일 수준 맞추겠다.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노사 사자간, 노동자가 그 당시에 두 개였지 않습니까? 한국노총의 중공사노조라고 하는 중부지역 공공사노동자협이라고 지금은 어디로 증발했는지 사라진 그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노조랑 가맹점주협의회, 그 다음에 본사랑 빨리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죠. PB 파트너스 아닙니다. PB 파트너스 공문해가지고 제안했다고 하는 건 사실은 이 합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 거죠. 간담회 협의체 운영회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이 두 개 조항은 저희가 볼 때는 전혀 지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불법하게 임금급여 관련된 후속사항이었습니다. 이 투쟁 과정에서 벌어졌던 부당노동행위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협력업체 간부들이 많이 그걸 저질렀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과 그 다음에 불법 파견 관련된 유감표명, 이 유감표명은 아마 합의 당일날 고인태라고 하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대표이사가 공식 사과를 했던 그것으로 일단 발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조직이 확인 소송을 했었는데, 그냥 싸우는 과정에서. 그거를 그럼 취하하고 소송비를 부담할 것 해서 하고. 근데 이것도, 위로금 문제까지 별도 합의서에 있으니 이 문제를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최고임금 조서 의결,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관련된 행정적 사법적 조치에 대한 노조의 유예 신청입니다. 그 당시에 불법 파견을 해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부과 고지까지 나간 상태였습니다. 수백억에 달했죠. 이 부분을 탕감시켜줬었습니다, 저희가 유예 신청을 해서 결국은 안 물어냈었습니다. 합의하면서. 그런데 합의사항 지키지 않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두 가지가 저희가 지키지 않았다고, 물론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당노동이 그럼 다 근절된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할 수 있나, 그런 것까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임금 맞추기는 정말로, 맞춰졌느냐, 3년 내에. 일단 첫 번째는 김종민 시장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데이터 자체가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즉, 그 당시에 이 문제를 합의한 당사자들은 그 당시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사실은 불법 파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당시 불법 파견으로 해서 피해를 당했던 제조기사들한테 그걸 어떻게 보상할 거냐 하는 문제에서 임금 맞추기를 한 건데, 근데 그 3년 차까지만 맞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조차도 허위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PC라고 하는 것은 파리프레스를 얘기합니다. 본사입니다. 본사의 시급은 8,720원이라고 하는데 기본급은 212만 원입니다. 근데 시급이 통상시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피파트너스 거를 16원을 잡은 이유가 보면 통상시급이 아니고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임금은 기본급 플러스 각종 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그런 수당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동법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통상시급은 월 소정근로시간 290원을 나누지 않습니까? 통상임금을. 그러니까 통상시급에다가 290원 곱하면 통상임금이 나와야 돼요. 통상임금 이렇게 보니까 파리 클래스상의 통상임금은 188만 2천원이 나와요. 그런데 기본급이 212만 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 이런 임금을 받고 있는 데가 있나요? 기본급보다 더 적은 통상임금 받는 데가 있나요? 저는 도저히 해석이 안 갑니다. 아무리 수습 6개월을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뭔가 어긋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처음부터 신뢰하기 어려운 이런 자료를 제출해놓고 맞췄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조차, PB파트너스 시급조차도 잘못 허위 기재됐다. 과대 계산됐다. 즉, 실제 1년차에 실제 통상임금, 우리 PB파트너스 여기 와 계시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통상시급은 9,882원입니다. 기본급은 똑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여기가 10년 차든 3년 차든 제가 그걸 보면 기본급은 다 똑같이 170 얼마인가요? 171만 3천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근속수당이 분양분에 따라고 약간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3년 차 정도 되면 9,930원이 되는 통상시급이.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차도 134원 과대계상이었고 2년 차도 그렇게 따지면 파리 클라스항하고 격차가 186원이 아니라 320원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차는 9,930원이니까 실제보다 259원은 과대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사원은 128원 격차가 아니라 387원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월 8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죠? 요것만 해도,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상여금이 기본급 기준 아닙니까? 그죠? 근데 기본급이면 여기 기본급은 171원 밖에 안 돼요. 근데 아리클라스항은 기본급이 200 얼마 아닙니까? 1년차만 수습직만 해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만약에 이거 본사도 200%인 거예요, 지금. 맞나요? 200% 하면 그 두 개만 곱해도 벌써 거기서도 한 80만 원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연간. 이런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뭔가 눈속임을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비해서 이 자료를 제출했, 이 자료의 의도성이 보인다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는 기타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기타 임금은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수습직이니까 기타 임금 없는 걸로 했더라고요. 이 아리클라스는. 근데 1년차는 우리는 62만 3천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2년차는 우리가 76만 6천원인데 클라스항은 35만 5천원이라고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고 있습니다. 3년차는 본사가 35만 5천원, PB가 우리 PB파트너스 79만 3천원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이쪽에 PB파트너스의 기타 임금을 다 넣은 것 항목 중에 아리클라스항에서 빼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금액을 자세히 보십시오. 기본급 곱하기 200%를 하면요, 그걸 다시 12개월 나누면 바로 이 금액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즉, 상여금 오랄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게. 파리바게트 본사는 상여금 오랄만 여기에 기타 임금을 넣고, 우리는 상여금 오랄 플러스, 물론 생산수당이 있습니다. 생산수당 35만원, 그게, 통상시급의 통상임금은 아마 기본급 플러스 생산수당까지 포함해서 아마 우리가 이제 통상임금 잡고 있거든요. 그거 플러스 묶음 들어간다고 칩시다. 복지 포인트, 휴가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지금 해야 이 정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복지 포인트 없나요? 그리고 휴가비 없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뭔가 이쪽은 줄이고 이쪽은 과대 계상하고 있는 이런 꼼수를 부리는, 이게 꼼수가 그 당시에도 꼼수를 부리는데 끝까지 3년, 4년이 지나도 계속 꼼수를 부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정말로 죄송한 얘기지만 회사가 노동자업을 무시해도 대단히 무시하고 있구나. 그런 이런 얼토당토 않는 자료를 저놓고 다 있다라고 하고 하는 그런 회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자료의 신빙성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봐봤습니다. 아니 10년차를 다녀도 제빵 카페에서 10년차를 다녀도 연봉 3천만 원을 겨우 턱걸이하는 그런 저임금 잡장이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합의까지 하면서 정당까지 껴서 어떻게 그런 이 커다란 싸움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까지 했던 사업장인데 알고 보니까 저임금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더라 라고 한 겁니다. 파리바게트 10년차의 시급이 14,800원입니다. 실제로 우리 이 피파트너스의 제빵 기사들. 그런데 서울시 생활임금은 1,702원입니다.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이 1,540원입니다. 여기보다도 생활임금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잡코리아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임종민 지회장님. 잡코리아의 초임이 3,7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회사는 변명을 했죠. 잡코리아 스스로 자기들 임의로 그렇게 한 것 같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댓글을 달았던 임원은 3,700만 원 인정하고 있고 오히려 그거를
맞는 것이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차 연봉 연장이나 휴일을 제외하면 2,9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회사 자료가 연장과 휴일 근로를 제외한 걸 미반영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잡으면 2,960만 원입니다. 3,700만 원을 받으려면요, 한 달에 5일 이상을 휴일 근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적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회사가 준 자료에는 또 한 가지 많은 개선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휴일 근무, 휴무가 많이 늘었다. 7.9일이라고 합니다. 평균 7.9일을 실제 휴무가 되고 있다. 옛날에는 협력업체 시절은 6일 5일 이랬는데 그만큼 개선됐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을 하려면 3.7명을 거기 맞춰서 3.7명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5일 휴무에 5일에서 휴일 근로를 해야 돼요. 그러면 1년 12달 파리바게트 우리 직방기사들이 갖게 되는 휴일은요,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빨간 날을 다 하니까 월 9점 며칠이 나와요. 평균 잡아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일을 잡으시다. 10일 잡으면 5일 휴일 근로를 하면 실제 쉬는 날이 며칠입니까? 5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협력업체 시절하고 자기들이 낸 자료가 협력업체보다 오히려 더 협력업체 시절에 2017년인가? 6일 휴무라고 그랬거든요, 평균이. 자기들이 낸 자료는. 그런데 거기보다 더 후퇴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우리 생활은 5일밖에 못 쉬고 있는 그래야만 3.7배 겨우 받을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더라도 파리바게트의 사회적 합의까지 밑가부차하게 해서 했지만 결국 여기에 생활하고 있는 우리 제조기사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핵심적 사항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해 당사자 간의 간담회나 협의체 운영이라는 것이 불이익을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합의 내용이 좀 부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끼지 못했던 부분들.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것도 거슬러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용노동 장관 김영주 장관 후보 청문회 자리에서 그 당시 이 문제를 터뜨렸던 저기가 이정규 의원이 물어봤죠. 파리바게트 문제를 아냐? 안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이제 자기도 근로감독에서 시정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짚었던 게 가맹본사와 가맹점, 그 다음에 해당 노동자, 그리고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어떤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동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김영주 장관이.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3,500여 개 매장에 혼자 일하지 않습니까? 또는 투메인이면 투메인이라는 그런 책방 카페 기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책방 카페 기사들을 고용한 사람은 고용주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TV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가 고용을 했어요. 일은 가맹점에 가서 합니다. 가맹점에서 부딪히는 사람이 누구죠? 가맹점주 아닙니까? 점주하고 점주도 또한 또 다른 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점주는 자기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런 책임을 질 세수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일을 시키게 되죠. 뭔가를 좀 요구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인권의 문제, 노동인권의 문제, 그런 침해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왕왕 벌어져왔고 실제로 이 문제들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심하게는 임산부 유산하는 문제까지 벌어졌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려고 하면 노동인권이라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시킬 거냐. 서로가 여기 이 가맹점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거기에 동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또 한 번씩 시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프로세스 과정들은 이걸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회사가 고용한 회사도 어떤 기준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가맹점에 있는 사장, 점주도 이 정도는 기본을 해주는 게 맞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같이 통일돼야 되는데 그걸 공유하는 어떤 프로세스들을 이걸 통해서 하자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비틀어져서 시민사회 전문가는 빠지고 가맹점 협의랑 본사랑 그 다음에 해당 노동자 이렇게 두 군데라만 이제 협의를 운영하죠. 이건 전혀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제안했다고 하지만 그 제안은 공문상으로는 정식으로 제안한 것도 아니고 공문상에 슬쩍 끼워넣어서 한 건데 그것조차도 주체가 B파트너스였고 파리클라스 본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합의사항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게 왜 자꾸 반복되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파기 문제를 위한 사회적 합의 핵심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동자를 고용했으면 고용에 대한 따르는 책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 책임성들을 지금도 그 책임성들은 불분명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런 점에 책임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답니다. 즉 불법 파기에 따른 직접 고용과 차별에서 의무사항은 노조 양부로 타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당시에 권인태 대표이사가 불법 파기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는 정말 거짓말이었나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까 우리 이남희 소장님이 그 전에 우리 시민사회단체 대책에 쓴 내용을 저도 오늘 다시 한번 봤는데 거기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사회적 합의의 본질적 내용, 본질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전혀 지키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허위자를 제출해놓고 이행 완료했다고 셀프 전까지 하는. 아니 이행 완료를 했다라고 하면 당사자 간에서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합의 당사자는 전혀 합의 당사자한테 알리지도 않고 이행 완료했는데 우리 이행 완료 선언식 하겠습니다. 와주실 때 이런 제안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4월 1일 날 이행 완료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합의 당사자도 아닌 노조를 또 끼워놓고 이게 과연 사회적 합의의 정신이 맞는 건가? 오히려 저는 과할지 모르지만 사회적 기만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과 노동인권 침해의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청산이 없었다는 겁니다. 발제 자료도 나옵니다만 불법 인력 운영을 했던 불법 파견 업체의 대표이사였던 이런 사람들을 임원이나 혹은 본부장으로 앉히는 그렇게 해서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번도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어요. 그 당시 자기가 전산조작했고 그 다음에 불법 파견을 통해서 인력 운영해왔던 그런 불법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직에 앉아서. 그렇다면 불법을 제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 두 번째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 관리자를 앞세워서 그 진급을 승진을 미끼로 해서 민주노총 이빨리바퀴의 조합원들 계속 탈퇴시키는 공작을 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도 승진이나 인사정책의 기준 자체가 객관성도 없고 공정성도 없는 소위 말해서 우리 지회장이 옛날에 많이 표현했던 불화도 아닌 불화도 문화 이런 식의 승진 정책만 갖고 있는 이 회사가 과연 정상적인 회사일까? 여전히 인력업체 수준 아니냐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던데 그 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보충하면요. 자료에는 없는데 용역비를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싸울 때도 그때 300만 원이네. 용역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뭘 요구하거나 뭘 하면 가맹점주들이 적극 나서서 자기들 용역비 내고 있는데 용역비 인상된다 뭐 이런 논리를 계속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면 500만 원 내고 있는데 그리고 500만 원 어디 갔어요? 회사 논리대로 하면 가맹점주가 500만 원 내면 예를 들면 아까 휴무가 5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일이면 25일을 근무한다는 거죠? 25일을 근무하면 지원기사가 그 5일을 땜빵하러 들어가면 5군데를 들어가면 25일 일하는 거니까 똑같이 5군데 메인 기사들이 25일 근무를 하면 5일씩 쉬니까 그 5일씩 들어가면 5군데 들어가면 지원기사 또한 25일 근무하는 거죠. 그럼 6군데, 그러니까 5군데 5명하고 그 다음에 지원기사 1명 하면 6명이지 않습니까? 6명의 급여가 아까지 다 해가지고 260만 원 칩시다. 그럼 얼마예요? 1,700만원가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6군데, 5군데에서 5군데 500만원씩 얼마예요? 2,500만 원 아닙니까? 그돈 어디 갔어요, 그럼? 어디 가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파리바이트 본사가 그 용역비만 받고 있습니까? 물건 팔고 있죠, 가맹점에? 그 돈도 다 그렇게 받으면서 임금이 왜 이거밖에 못 주냐는 거죠. 용역비의 문제 구조에도 저는 뭔가 비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들이 개선되지 않는데 자꾸 문제가 벌어지는 가맹점주 협회가 나서가지고 제빵기사들만 계속 탓을 합니다. 본사한테 그 얘기를 못하고 용역비 비싸더라고 본사하고 싸워서 얻어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야만 을끼리의 연대가 가능해질 건데 을끼리 연대 전혀 차단하면서 본사를 향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더 약자인 제조기사들한테만 탓을 하게 되는 이런 핑퐁 게임이 가능해지는
그 핑퐁 게임 속에서 뒷전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저는 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사가 뒷전에 빠져있으면서 이 구조를 다 했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한 현상들을 하루빨리 청산되지 않으면 또다시 그런 불법적 2017년도와 같은 상황들은 또다시 불거져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처장님의 자료를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회사가 진짜 우리를 바보로 하는구나. 진짜 저런 숫자 몇 개 던져주면 아 맞춰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나. 제가 회사 항상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회사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알면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계속해서 기사들을 17년도랑 똑같이 바보로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를 기사들을 진짜 저는 계속 늘 우리 조합원들한테 얘기하고 늘 얘기하지만 파리바게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람들은 제빵 카페 기사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전주들은 우리가 있어야 너네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반대로 제빵 기사들이 있어야 가게가 유지가 되고 가게가 유지가 돼야 파리바게트가 유지가 되고 그래야 또 SPC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들을 아직도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사를 아직도 이렇게 바보로 알고 그리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회사인 게 되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요. 기분이 나쁘고 어서 빨리 이 자료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회사가 만든 자료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는 그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저희가 발표한 자료들에 대해서도 반박할 것도 회사라고, 반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M1대 언론 이런 데다가 돈 쓰지 마시고 이거 빠르게 좀 이제 사적합의 이행 관련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당사자와 직접 대화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영국 사무실장님. 예, 우선 아까 제가 계산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6명 260만 원이니까 1,56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5군데 500만 원씩 내면 2,500에서 1,000만 원이 남는 구조가 되는 거. 예, 그거 바로 잡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 제조기사들 와 계시지만 불법 파견을 합의하면서 이 소송했던 게 있었어요. 그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유로금을 받기로 했었는데 그 유로금 재판에서 저희들이 1심에서 졌죠. 그 이유가 사회적 합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합의는 안 지켜졌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다시 재판부에 물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자료 자체부터가 신빙성이 없고 객관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3년 임금 맞추기 했다라고 자기들은 셀프를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나왔다시피 그 자료는 허구이다라고 저희가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누군가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누군가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했던 당사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거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회사가 제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즉 회사가 오늘 토론회 결과로서 저는 제안을 드리면 토론회 결과로서 회사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그 비교 자료를 데이터를 제공해서 맞춰졌는지를 확인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오늘 토론회가 무슨 정리를 하는 토론회가 아니고, 예. 분명하게 제대로 된 이행을 검증을 하기 위한 문제를 제기하는 선언을 하는 그런 토론회에서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1 파리바게트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토론회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